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선정한 주제 경기 의왕시입니다. 서울과 경기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을 초대해서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김상돈 의왕시장을 초대해서 인터뷰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코너에서 서울시 소식,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코너에서 경기도 소식을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큽니다. 요즘 같은 때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더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입을 수 있는 얇은 옷 하나 들고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대전 28도, 광주가 29도, 대구는 2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2018년 9월 12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수도권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각 지역의 기초단체장을 모셔서 민선 7기를 시작하는 각오, 또 향후 4년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시 승격 30주년을 앞두고 있는 사람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도시를 지향하는 경기도 의왕시로 가보겠습니다. 김상돈 의왕시장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침에 의왕에서 상암까지 오시는데 뭐 불편함은 없으셨는지요? 네, 생각보다 길이 많이 막힐 줄 알았는데 네, 그래도 잘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시장님 이력을 제가 쭉 보니까요. 시의원도 3번이나 하셨고 도의원도 하셨고 네. 시장까지 이번에 맡게 되셨는데 네. 뭐 긴 시간 시정, 도정 두루 경험하셔서 어려운 일을 지금은 이제 별로 못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경험을 많이 하셔서. 네. 선거운동 과정에서 혹시 좀 힘들었던 점 있으셨습니까? 선거는 늘 상대와 이제 선의 경쟁을 펼치니까 어려운 건 어렵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늘 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제가 정당 공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시장께서 공천에 이제 사실 못 받게 된 입장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 바람에 좀 힘든 선거를 좀 치렀던 경우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제 운동하시면서 의왕 시민들도 만나서 직접 얼굴 보고 이런저런 얘기 다 들으셨을 텐데 의왕 시민들이 김상돈이라는 인물에게 의왕시장이라는 책임 있는 자리를 왜 맡겼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16년간 제가 이제 시연도의원을 했는데요. 하면서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것이 좀 생겼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왜냐하면 처음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그 사람의 이력만 보고 선택을 하게 되지만 기존에 시도위원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활동하는 면면들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서 그래도 우리 의왕시를 위해서 책임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선택을 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자, 민선 7기 시작한 지 2달 정도 지났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이었고요. 여러 가지 의미로 뜨거운 2달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그러게 올해는 정말 지독한 폭염 또 태풍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신 여름이었었고요. 네. 저도 취임 첫날부터 태풍 때문에 취임식을 취소하고 아주 긴급하게 재난 상황을 점검하면서 신고식을 톡톡히 치렀습니다. 네. 특히 지난달에는 태풍과 폭염이 닥치면서 시에서도 시민들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재난 대책에 총력을 기울였던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 부분. 취임 후 2달간은 그동안 밀려있던 각종 민원들을 처리하고 또 시정 업무를 파악하느라 저도 무척 바쁘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예. 그동안 지역 현장도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도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6년 동안 시정, 도정, 의정 활동을 하셨는데 글쎄요, 이런
어떤 시정이라든지 도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에서 실제로 시를 이끌어가는 입장으로 바뀌신 건데 좀 다릅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16년간 3번의 시연과 1번의 도의원을 지냈는데요. 네. 오랜 기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 시정과 도정을 모두 경험한 것은 저만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동안 시연으로 활동하면서 시민들과 가까이 소통하는 방법 이런 것을 배웠고 또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는 예산 지원 방법 또 큰 사업들을 다루는 노하우를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도위원들을 거치면서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은 것 또 다양한 업무 프로세스를 잘 알게 된 것은 앞으로 제가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시와 시의회가 마찰이 적지 않게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와 소통과 협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와 제가 이제 오랜 의정활동 경험을 잘 살려서 의회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그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만큼 또 민선 7기를 이끌 각오도 대단하실 것 같은데 홈페이지 가면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자치 시대를 열겠다 이런 내용이 큼지막하게 써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취임사에서도 이런 말씀하셨고 이 공정하고 투명을 강조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시민들에게 시민이 주인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자치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들은 그동안의 기득권과 부패, 이 특권을 뿌리 뽑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민선 7기는 공정과 투명을 가치로 시정 운영에 시민들이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정을 펼쳐나갈 생각인데요. 우선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장 직속의 의향 미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래위원회는 시민들이 직접 시의 주요 정책을 구상을 하고 또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자문을 통해서 도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청사전을 그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또 정책을 제안하는 시민정책단이라든가 공정한 시장 업무를 감시하는 시민감시단 이런 것도 구성을 해서 시정에 대한 투명을 확보하고 또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또 주민들하고 이런 취지의 모임도 가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직접 시민들께 또 듣는 자리로 마련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4년 의왕시 시정 운영 방향, 비전은 어떻게 좀 설계하고 계십니까? 네, 내년이면 의왕시가 시승격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또한 인구 20만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민선 7기를 맞아 새롭게 도약하는 의왕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 이러한 문화들을 근절하고 또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업무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시정 운영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시정 전반에 검증 가능한 투명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신뢰를 다시 회복을 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는 시정 운영 방향을 개발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개발과 환경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하고 또 시민자치 화합하며 더불어 사는 그런 행복한 도시를 시민들과 함께 잘 만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큰 틀의 청사진을 쭉 설명해 주셨고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랜 그 의왕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에요. 복선전철 조기 착공. 여기에도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데 이거 개통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지요? 네, 복선전철 그 착공원 의왕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현재 월곶에서 판교 간 복선전철과 인덕원에서 소동탄 간 복선전철이 추진 중인데요. 복선전철이 들어서면
주민들이 교통 그 편의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지역 경제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하는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계획상으로 보면은 월곡 판교간 목선전철이 오는 2024년경에 개통할 예정이 있고요. 또 인덕원 소동탄 간 목선전철은 2026년경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개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사업이 빨리 완공되기를 많이 바라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사실 뭐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국책 사업인 만큼 시 차원에서 사업 기간을 줄이는 일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 또 국토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가능한 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왕시는 그린벨트 지역이 굉장히 넓은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얼마 정도나 됩니까? 약 한 86%에 가까운 아하.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개발이 지금까지 어려웠지만은 개발 가능성도 높다고 또 볼 수 있겠어요. 길게 보면은. 예. 그래서 그런지 지난 8년은 개발 위주의 정책을 주로 추진해왔던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백운밸리 그리고 장안지구 개발이 한 2020년쯤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한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까? 백운 지식문화밸리와 이제 장안지구 개발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달부터 입주가 일부씩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백운밸리 같은 경우 내년 1월부터 입주되는 것이 2월부터 입주가 되는군요. 2월부터 입주되는 것이 한 2,480세대, 또 장안지구가 1월부터 입주가 되는데 1,068세대가 새롭게 입주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그 청계동, 부곡동 지역 그 사업지구 곳곳에 다양한 뭐 이렇게 산책로라든가 공원 이런 걸 조성 중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숙제가 몇 가지 있는데 수년째 사업이 보류되고 있어요. 의왕 오메기지구 도시개발 사업인데 사업성이 없어서 개발이 좀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오메기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약 한 20만 평 정도가 되는데요. 네. 조정 가능지와 주변 지역의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여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지난 2021년도 아주 한참 됐죠. 예. 개발 계획을 사실 발표를 했었는데 개발 해기 제한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백운지식문화밸리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장안지구 이 두 개 사업이 동시에 개발되면서 아하. 국토교통부에서 이게 공고를 했습니다. 예. 사업 진행이 그 큰 대규모 사업들을 여러 개를 같이 하는 것은 좀 이 사업만큼은 좀 보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국토부 교통부 공고에 따라서 중지됐다가 2015년에 결국 이제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었죠. 예. 이후 제한이 풀려서 우선해제 지역, 칠악 지역에 신축 건물 요즘 최근에 30% 정도가 건축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사업성이 낮아져 사업성 검토가 다시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오메기지구 개발 사업을 이 고층 아파트를 올리는 수익성 위주의 개발이 아닌 자연을 보존하는 저층의 저밀도의 친환경 개발로 검토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산 아래쪽으로는 저밀도 저층으로 전원주택을 좀 짓고 그 외 지역은 아파트나 지식 기반 시설이 들어가서 그 도시의 환경을 좀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재기능을 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쭉 개발 관련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네. 개발을 한다고 하면 자연 훼손이 큰 거 아니냐. 그리고 지역 간의 불균형이 또 극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도시에서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시장께서는 이 부분을 해결할 보강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지난 5, 6기 이제 지난 정권 에서는 그 개발 위주의 정책을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긴 하지만은 그 인구가 이제 10만 간 넘는
다른 인근 도시에 비해서 사실 이렇게 도심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지역이라서 인구가 최소한 한 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20만 이상이 돼야 이제 도시로서의 이제 그 어떤 힘이랄까 아니면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는데 이제 인구가 이제 15만도 안 되는 작은 도시다 보니까는 그 주택 위주의 정책을 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백운지식문화밸리 장안지구에서 이제 입주가 시작되면서 2020년 정도 되면 이제 20만이 이제 되는 중견 도시로서의 그 뭐 경제적으로나 외적으로 한층 발전한 도시로 이제 만들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개발 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그런 것이 과열되면서 지역 간의 불균형이 초래된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주택에 대한 추진보다는 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는 그 외적 개발보다는 내적 개발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곳곳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체육 문화와 같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요즘에 이것이 또 이슈로 떠올랐던데요. 의왕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기준 변경 이거와 관련해서 재개발 조합하고 뭐 반대 주민들 입장이 엇갈리기도 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이 부분 시에서 중재 잘 하고 있는지요?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최근에 정부가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정책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개발에 대한 어떤 방향이 전에는 한 지역을 새로 싹 부수고 새로 짓는 정책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구심 도심을 도시 재생 쪽으로 이렇게 개발해 나가는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 목소리도 많이 높아지고 있기는 한데 그러나 그 하고자 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중재를 해제안이라고 하는 것을 잘 조정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자,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통 그리고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생활 밀접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내년부터 의왕사랑 상품권 5,000원권하고 10,000원권 도입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지역 화폐를 기존에 쓰고 있는 지역들 보면은 뭐 굳이 우리 동네에서 쇼핑할 필요 없어서 옆 동네 가서 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혹은 뭐 상인들이 지역 화폐도 좋지만은 일단 시장에 손님들 많이 오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좀 어떻게 해야 지역 화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저희 시도 이제 지역 화폐를 아직 활용을 해보질 않았습니다. 네, 운영을 해보질 않아서 좀 이것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제 시도를 하면서 걱정이 많이 되긴 하는데요. 그런데 워낙에 이제 소상인들, 소상권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은 그래도 지역 화폐라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지역 경제를 좀 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데 이제 중지가 모아지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저희도 시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일자리 문제도 좀 여쭤볼게요. 지난 7월에 의왕 고용복지 플러스센터가 업무를 시작하기도 했는데 일자리 창출 방안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정책은 우리 민선 7기에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의왕시에서는 사실 그동안 제대로 된 산업단지가 없었는데요. 작년 9월 부곡 지역의 첫 산업단지인 의왕 테크노파크가 착공을 가졌습니다. 네. 앞으로 제2의 테크노파크를 조성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선동 지역의 한전자재센터가 이제 이전하면서 그 부지에 R&D 센터를 유치해 기업과 관련 업체들이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연계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LH에서 많은 주택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택 사업뿐만 아니라 지식산업단지와 같은 시설이 함께 들어와서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 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도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지난 7월에는 말씀하셨던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의왕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노인, 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청년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창업 지원 그리고 다양한 고용 안정 정책과 주거 안정 정책을 함께 병행하면 의왕시가 전보다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4년 뒤에는 의왕 시민들에게 어떤 시장으로 남고 싶으신지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솔직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따뜻하고 겸손한 그런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얼마 전 민선 7기 시정구호가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으로 새롭게 정해졌습니다. 새로운 시정구호처럼 시민이 주인되는 사람 중심의 행복한 의왕을 만들어가는데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이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고요. 또 4년 뒤에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민선 7기 값진 결실을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미리 노래 신청을 받았는데 윤태규의 마이웨이를 골라오셨어요. 이 노래 왜 골라오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사실 지방 정치는 이제 생활 정치인데 네. 그래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이 외롭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그러면서 또 용기를 좀 스스로의 용기도 필요하지만 네. 주위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 번은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한번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보자 용기를 갖자라고 하는 측면의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애창곡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사 잘 들어보겠습니다. 윤태규의 마이웨이 들으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이었습니다. 생각했는데 불하다 불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의 서울과 경기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분 20초 뒤에 뵙죠.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내년 3월부터 청년 자치정부를 구성한다고 하는데요. 전국 최초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오경희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 담당관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청년자치정부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가 미래 과제 선제적 해결 대응 주체로서 청년들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자치정부를 내년 3월에 출범하고자 하는데요. 네. 정책 기획과 수립에서 예산 집행까지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에게 권한을 대폭 나눠주는 겁니다. 다양한 청년이 모여서 청년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민간 거버넌스인 서울 청년의회를 상설화하고 역할을 넓혀서 시당 직속 행정기관 청년청을 또 신설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정책 예산도 크게 확대됩니다. 예, 청년청도 신설이 된다. 처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년자치정부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들리거든요. 구체적으로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청년자치정부는 민선 7기 새로운 청년정책 추진체계를 일컫는 말인데요. 네. 자치와 정부는 청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종합적 시스템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청년자치정부에서는 청년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도출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모두 하게 됩니다. 정부 조직이 해야 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요. 다시 말해서 거버넌스인 서울청년의회가 의제를 발굴하고 수기를 통해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집행부인 청년청은 이 과정을 지원해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청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다루게 되고
스스로 운영하게 되므로 자치가 되는 거죠. 예, 처음이기 때문에 그 성과도 궁금해지는데요, 벌써부터. 그러면은 이 청년 자치정부를 통해서 서울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서울의 청년이 공존하고 도시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청년이 정책의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꾸준히 감시하면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는 간접적인 정책 제안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청년자치정부를 통해서 청년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 모든 정책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현 상황이 개선되고 청년들의 요구와 관점이 더 잘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230만 서울 청년들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서울시가 되고자 합니다. 네. 청년층이 230만이군요, 서울에. 네. 자, 그러면 청년자치정부가 기존의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 방식하고 어떤 면에서 좀 차별성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청년자치정부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현실에 잘 작동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이 기획되고 집행될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기존 청년정책이 청년들이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행정에서 채택하는 일방적인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청년과 행정이 함께 수기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구조가 되죠. 네. 예를 들어서 청년 일자리, 주거 문제는 구조적으로 거대한 사회 문제인데요. 서울시나 청년자치정부만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당사자들에게 권한이 부여되면 그동안 행정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시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시는 이러한 시도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내년 3월에 청년자치정부가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에서 출범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자치정부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네, 내년 3월 청년자치정부가 출범하면 자치, 공존, 미래라는 3대 목표 아래 5가지 사업을 중점 추진하게 됩니다. 첫째, 청년정책 예산 중에서 일부를 청년들이 직접 편성하는 청년자율예산제, 둘째,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한 모든 위원회의 청년 비율을 보장하는 서울시 청년위원 15% 목표제, 셋째, 서울시 각 실국 본부에서 모든 예산 편성 시 청년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청년청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청년인지예산제, 넷째, 서울시 발주 사업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단체와 기업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년 인센티브제, 다섯째, 청년 주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 혁신 프로젝트 등입니다. 내년 3월 청년자치정부 출범에 앞서서 올해 8월 말에 청년자치정부 준비단을 구성했는데요. 네. 하반기 동안 다양한 청년 당사자와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각층 청년자치정부 조직위원회를 만들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공론회장도 펼칠 계획입니다. 청년자치정부는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내년 3월에 공식 출범하게 되고 민선 7기 서울시의 청년정책, 대한민국의 미래를 청년들과 함께 그려나갈 것입니다. 네, 내년 3월에 출범하게 될 서울의 청년자치정부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경희 서울시 청년정책 담당관이었습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7회차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네. 얼마 전에 경기도가 공공건설공사의 원가를 공개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는 그 아파트 원가도 공개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기도시공사와 일반 건설회사가 함께 사업에 참여한 일반 분양 아파트 원가를 공개했습니다. 네. 공개한 곳은 남양주 다산 신도시의 3개 블록하고요. 평택 고덕 신도시, 화성 동탄 제2신도시의 각 1개 블록 등 모두 5개 블록입니다. 공개 내역을 보면 다산 신도시 S1 블록의 경우 건축비는 평당 495만 원으로 나타났고
고덕신도시 A 9블럭은 건축비가 552만 원이었습니다. 네. 실제 건축 원가가 그렇다는 건데요. 그러면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와는 차이가 어느 정도 났습니까? 네, 그 경실련이 이들 지역의 그 분양 가격을 조사해서 비교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다산 신도시 S1 블록의 분양 건축비는 643만 원입니다. 경기도시공사가 밝힌 실제 건축비 495만 원보다 148만 원 비싼 S고요. 또 그 고덕신도시 A 9블록의 분양 건축비는 673만 원으로 실제 건축비보다 121만 원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액만큼 건설회사의 그 이익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인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분양 건축비가 실제 건축비보다 26%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액수를 실제 건축비라고 볼 수도 없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 공개한 실제 건축비에도 거품이 있습니다. 아하. 대형 건설사가 도급을 받아서 다시 중소업체에 준 하도급 내역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경실련 측은 이 하도급 계약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건축비하고 분양 건축비의 차액이 26%보다 많은 30%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다 경기도시공사의 아파트 단지의 토지 조성 원가 부분도 빠져 있어서 이 부분도 감안해야 정확한 원가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아파트의 건축 원가 공개가 이번이 첫 시도고 또 경기도가 앞으로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 원가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공건설 부문이나 아파트의 원가 공개가 확산돼서 공사비 거품을 없애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전에 보육료 문제를 두고서 어린이집하고 지자체 갈등이 심했었거든요. 이번에는 회계관리 시스템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네요. 네, 경기도 전체 어린이집 11,000여 곳에 대해서 정부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예산이 연간 3조 원 정도에 달합니다. 예. 경기도 일반 예산의 13%를 넘을 만큼 막대한 금액인데요. 하지만 이들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재무회계 분야의 법규 위반이 매년 300 내지 400건 적발됩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가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회계 관리 시스템을 새로 개발해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예산을 전액 지원받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린이집 연합회 측이 도입 철회를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강하게 또 집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린이집 연합회와 경기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경기도는 기존의 어린이집들 대부분이 외부의 회계 전문가에게 재무회계 관리를 맡기고 한 달에 한 번씩 사용 내역의 총액만 보고하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새 시스템을 사용하면 원장이 직접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는 다소 늘어나지만 사용상 편의성이 커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합회 측은 이와 다른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우선 지자체가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또 새 시스템으로 바꾸면 거래은행도 바꿔야 하고 또 이에 따른 불이익도 있다는 겁니다. 예.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를 둘러싸고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잘 해결돼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 측은 어제 경기도청 앞에서 1,000여 명의 원장들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갖고요. 새 회계관리 시스템 도입 철회를 촉구했는데요. 예. 앞으로 시군별로 이 같은 집회를 계속 갖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혹시 큰 불편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아쉬운 점은 경기도가 일을 진행하면서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충분한 교감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건 당연한데요. 아무쪼록 당사자들 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소식 YTN 김항무 기자였습니다.
9월 12일 수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카르디 B가 퓨처링한 마룬5의 Girls Like You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